뉴스의 새로운 기준. 김종대 뉴스업. 법관 임성근 탄핵 소추안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번 탄핵 소추의 핵심은 피소추자를 단죄하는 것을 넘어서 헌법 위반 행위, 그 행위 자체를 단죄하는 데 있습니다. 단죄되지 않은 행위는 반드시 반복됩니다. 법관을 탄핵해야 한다면 그 첫 번째 대상은 김명수 대법원장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김종대의 뉴스업 김종대입니다. 오늘 국회에서 임성근 판사 탄핵 소추안이 가결되는 순간 듣고 오셨습니다. 지금 이 순간에는 대정부 질의가 계속되고 있고요. 김종대의 뉴스업은 국회 소식부터 시작해 보겠습니다. 나쁜 일은 일어나기 마련, 좋은 일이 일어나려면 정신줄 번쩍, 병들지 않은 건강한 뉴스, 건강한 대화, 옥내 좋은 것 뉴스 생로 병사의 비밀. 뉴스의 본질, 뉴스의 비밀을 파고드는 시간, 뉴스 생로병사의 비밀 시작합니다. 뉴스빙하 김민아 시사평론가, 뉴스화상 김수민 시사평론가 어서 오세요. 반갑습니다. 안녕하세요. 좀 늦어요. 좀 빨리 대답하셔야. 중요한 뉴스를 하는 코너입니다. 이게. 그렇습니까? 네. 중요합니다 지금. 예. 자, 오늘 무슨 소리예요? 예, 정치권에 아주 따끈따끈하고 흥미진진한 뉴스가 많이 나왔습니다. 여러분의 저녁 시사의 밥상을 차려드리겠습니다. 맛있는 뉴스와 함께 저녁 식사 어떻습니까? 먼저 화산이 오늘 국회 소식 재미있게 좀 소개해 주세요. 네, 맛있는 문답 한번 듣고 가시겠습니다. 그래요? 오늘 국회에서 대정부 질문이 있었는데 예. 무소속 홍준표 의원과 정세균 국무총리의 문답, 꽤 재밌는 장면들이 있었는데 그중에 한 대목 듣고 가시겠습니다. 예. 총리님 요즘 말씀이 굉장히 거칠어지셨어요. 질문이 거칠다 보니까 답변도 좀 그런 측면이 있다면 좀 대선 후보 경선에 나가려고 하다 보니까 좀 그래 됐죠. 본인 말씀을 혹시 하시는 건 아닌지 모르겠습니다. 네? 본인의 입장을 말씀하시는 건 아닌지 모르겠습니다. 말씀하세요. 저는 전혀 그거하고는 안 나가십니까? 없습니다. 저는 코로나19와 싸우느라고 정신이 없습니다. 네. 네. 뭐 굉장히 이게 뭐랄까 이 전달이 잘 되는 아주 볼만한 그 대화 아닙니까 이거? 네, 서로가 대선 주자임을 각인시켜주는. 예. 어떻게 보면은 이거는 윈윈이라고 해야 될까요? 그렇게 서로 띄워주기 경쟁하는 것 같아요. 그럴 수도 네. 있다는 생각이 듭니다. 예. 이게 오늘 홍준표 의원의 대정부 질문이 시작도 전에 네. 화제를 모았던 것은 16년 만에 국무총리와 대정부 질문을 한다라고 하는 것이 알려지면서였고요. 기대를 많이 모았고 그렇습니다. 관심을 집중했겠어요. 16년 전에 이해찬 당시 총리하고 설전을 벌였었다. 아이고 거의 뭐 의사당이 떠나가라 막 고함도 나오고 그렇습니다. 난리도 아니었죠. 예. 그리고 경남 도지사를 홍 의원이 하면서는 또 도의원하고 예. 도의회에서 도정 질문 때 설전을 벌이기도 하는. 아이고. 그때 나왔던 것이 어허참이 한 3번 탁구처럼 오가는 예. 그런 질문도 있었습니다. 또 뭐 질문 중에 영화 예고편 보다가 네. 걸려가지고 그렇습니다. 그걸로 또 티격태격하고 하루도 바람 잘 날 없었죠. 네, 그렇습니다. 그래서 그 전에 이 홍 의원이 SNS를 통해서 심경을 밝히기도 했는데 나는 언제나 싸움을 즐긴다. 라고 했고요. 예. 그리고 4년 동안의 문재인 정부 실정 폭정이 너무 많아서 무엇부터 짚어나가야 할지 혼란스럽다라고 예고편을 날렸습니다. 그래요. 근데 결과는 보니까 실제로 여러 가지 질문들을 소금쟁이처럼 미끄러지듯이 화제로 옮겨가면서 질문을 했어요. 예. 북한 원전 추진 논란부터 해서 한미 군사훈련, 예. 대구공항, 예. 그리고 이제 가덕도 공항이죠. 예. 그리고 전직 대통령 사면 이런 주제들을 차례차례 그렇게 연관관계가 굉장히 깊은 주제가 아닌데 예. 차례차례 그냥 자연스럽게 미끄러지듯이 다뤄나갔습니다. 그리고 어록도 몇 개 나왔는데 네. 색깔론이다라고 북한 원전 추진 논란에 대해서 네. 정세균 총리가 얘기를 하니까 네. 색깔론이 아닌 본질론이에요. 네, 이건 색깔을 치장한 것이 아니다. 그거는 50대 조작 사건이 그런 것이고 예. 지금은 문재인 정권의 본질을 따지고 있다.
예. 뭐 이런 식으로 얘기를 했고요. 예. 그리고 너무 정치적으로 공세를 한다라고 정세균 총리가 얘기를 하니까 예. 그럼 정치인이 정치적이지 사법적으로 접근합니까? 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하여간 말 하나 끝내주게 잘. 그리고 이제 말 실수도 있었는데요. 이명박 박근혜 전 대통령 사면 얘기를 하려다가 예. 전노 요요요요라고 합니다. 네, 전노와 이명박 박근혜. 그러니까 전노는 전두환 노태우 전 대통령이잖아요. 그렇죠. 양쪽을 헷갈려 버린 거예요. 아. 네, 그러면서 근데 아니 뭐 이렇게 하는 게 아니라 요요요요 마치 래퍼처럼 예, 그렇게 또 빠져나갔습니다. 하여간 말 한마디 한마디가 다 화제가 됐네요. 예, 그리고 예, 끝날 실수까지 때 화제가 됐어요. 끝날 때도 인상적이었는데요. 둘 다 네. 양쪽 다 인상적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사면론으로 이낙연 대표가 낙마하니까 아마 낙마는 이제 지지율이 떨어졌다는 것을 표현을 조금 잘못한 것 같은데 네. 홍 의원이 그렇게 얘기를 하면서 겁이 나냐라고 하니까 네. 정 총리가 홍 의원답지 않으시다라고 네. 했고요. 여기에 대해서 또 홍 의원이 총리답지 않으시다. 아. 그러니까 약간 서로를 띄워주는 듯한 너 상대방에 대해서 당신 좀 하는 사람 아니냐. 예. 근데 그거보다 좀 수준이 못 미친다. 아. 이런 식으로 서로 응수를 하고 대정부 질문이 끝이 났습니다. 요즘 정치권이 홍준표 의원을 대하는 태도가 예. 옛날에 이제 이해찬 총리하고 막 이렇게 대립하고 이럴 때는 사실 그때는 뭐 이런 대여 저격수 그리고 뭐 한 칸 이제 휘둘러 놓았던 사람 이런 모습이었다면 지금은 약간 다들 약간 뭐랄까요 약간 귀엽게 바라보는 이런 분위기예요. 그래가지고 홍준표 의원이 막 이렇게 뭐라고 얘기를 하면 그걸 막 받아치거나 반론하거나 자르거나 이런 게 아니라 어느 정도 받아주면서 살살 받아주면서 그거에 대해서 또 반론할 걸 하면서도 그러면서도 또 홍준표 의원의 어떤 길을 뭐 눌러버리지는 않는 그리고 홍준표 의원도 그거를 이제 그런 맥락 속에 자기도 있으니까 적당한 수준에서 이제 건드리고 자기도 더 나아가지 않는 이런 모습이 이어지고 있어서 이 역시 사람은 변한다. 이거 오늘- 정치 고수들 대화 아닙니까? 나름 고수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정 총리도 마찬가지고요. 네. 근데 오늘 또 그 본회의장에 보면 여러 번 폭소가 터지기도 했었거든요. 아, 그렇구나. 그걸 봤을 때 홍 의원은 어릴 때 꿈을 이룬 것이 아닌가. 어릴 때 꿈? 홍준표 의원의 젊었을 때 어렸을 때 꿈이 코미디언이었습니다. 개그맨. 아, 그래요? 네. 근데 실제 어떻게 뭐 시험을 보면은 봤든지 보려고 했다든지 뭐 그런 얘기가 있죠. 예, 개그 시험까지도 뭐 보려고 했다든가 하여튼 그런 얘기가 있는데 아마 본인 저는- 얘기로는 그때 상황이 암울하지 않았다면 내가 네. 개그맨이 됐을 거다. 저는 성공했을 거라고 봅니다. 저는 네. 살짝 불운한 개그맨이 됐을 수도 있다고 봐요. 왜냐하면 예. 홍준표 의원이 개그맨이 됐을 경우는 어떤 스탠딩 개그라고 합니까? 예. 몸으로 웃기는 걸 갑자기 제가 용어 기억이 안 슬랩스틱. 나네요. 슬랩스틱. 예. 그쪽보다는 예. 말로 하는 개그 쪽으로 갔을 텐데 예. 그때 상황이 아직 그 정도는 아니었었거든요. 블랙리스트 오르죠. 말로 하는 게. 아니 그러니까 애드립이 워낙 강하기 때문에 저기 코미디언 이주일과 쌍벽을 이루지 않았을까 하는 네. 생각도 드는데. 그렇습니다. 저는 지난 대선 때도 대선 때 보면 TV 토론 시청률이 굉장히 높잖아요. 예. 그걸 보면서 그때 홍준표 의원이 좀 웃기는 얘기들을 했었거든요. 네. 뭐 옳든 그르든 간에. 뭐 세탁기 바람부터 그렇습니다. 해서 내내 계속 나갔죠. 그걸 보면서 홍 의원이 드디어 전 국민을 상대로 자신의 개그를 펼쳐 보인 것이 아닌가. 어릴 때 꿈의 한 자락을 이뤘다라고 저는 평가를 했습니다. 굉장히 중요한 뉴스입니다, 이게. 예, 어쨌든 국민들 이렇게 웃겨주셔서 그것도 또 나름대로 정치의 역할이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 이런 기능도 있다. 참고할 만합니다. 자, 그런데 오늘 본회의에서 헌정사상 처음으로 법관에 대한 탄핵 소추안이 국회에서 통과됐다. 그 결과를 좀 설명해 주세요. 네, 일단 표결 결과를 말씀드리면 찬성표가 179표가 나왔어요. 탄핵 발의자가 161명이었거든요. 예. 조금 더 넘겨서 그러니까 발의에 동참하지 않은 의원도 일부 찬성했다라고 하는 것이고 조금 이탈표는 있었던 것 같긴 합니다만 대체로 이번에 탄핵 연합이라고 할 수 있는 그 정당 소속원들이 대부분 그대로 찬성표를 던졌다. 그 찬성표가 몇 표죠? 179표입니다. 179표. 예, 그러니까 근데 민주당 지금- 의석보다 5표가 더 나왔고 네. 범여권으로 따지자면 한 9표 정도가 덜 나온 네. 그런 표군요. 그리고 반대가 102표 나왔거든요. 이게 네. 국민의힘 의석수하고 일치합니다. 그러니까 국민의힘은 오늘도 탄핵 표결에 동참은 했는데 반대표를 던진 것이고 네. 엉터리 졸속 탄핵이다 이런 피켓을 붙이면서 네. 시위를 하기도 했었습니다. 예. 결국에 이렇게 해서 임성근 판사에 대한 파면 여부는 헌법재판소로 가게 되는데 네. 저는 이 뉴스의 비밀 어떻게 되든 김명수의 뜻대로 되는 것이다. 그래요? 뜻밖의 말씀을 하시는데 그 비밀 한번 풀어보겠습니다. 오늘 임성근 판사에 대한 이 탄핵 소추안 의결을 앞두고 또 하나의 그 정말 놀라운 일이 벌어졌습니다. 임 판사하고 김명수 대법원장과의 대화 녹취록이 공개가 됐다. 아이고 이것도 또 예상 밖에 뭐가 뻥뻥 터지는 날이에요 오늘. 그렇습니다. 한번 듣고 오겠습니다.
이제 사표 수리, 제출, 그와 같은 뭐 법률적인 그런 것을 뭐 자체하고, 나로서는 여러 영향이랄까, 그 생각해야 되잖아요. 맞습니다. 정치적인 저 상황도 살펴야 되고, 또 똑같고 이야기하면, 지금 뭐 탄핵하자고 저래 나오고 설치고 있는데, 그거 내가 사표 수리했다고 하면, 내가 국회에서 무슨 이야기 듣겠냐 말이야. 그지? 그러니까, 예, 중간에 이게 사적인 대화라 가지고 네. 음성이 조금 잡음도 섞여 있고 그 이해가 안 되는 부분도 있는데 설명 좀 해주세요. 네, 이게 애초에 어떤 논란이 있었냐면 임성근 판사가 자신이 탄핵 문제 때문에 사표가 반려당했다라고 주장을 했거든요. 네. 여기에 대해서 대법원 측에서 밝힌 것은 김 대법원장은 건강 상태를 지켜본 뒤에 생각하자는 취지로 말했을 뿐이다라고 해명을 했었는데 여기에 대해서 임성근 판사가 녹취록을 공개를 해버린 것입니다. 예. 그래서 이 발언 요지들, 이 녹취록에 나온 대화의 내용을 좀 요약을 해드린다면 예. 이런 거죠. 쉽게 얘기해서 김명수 대법원장이 임성근 판사에게 한 말은 사표를 내는 것은 좋다. 첫 번째고요. 두 번째는 탄핵이 현실성 있다거나 탄핵이 돼야 한다거나 생각하는 건 아니다. 세 번째, 그런데 정치적인 상황도 살펴야 되지 않겠느냐. 국회한테 무슨 얘기를 들을지 걱정도 된다. 예. 그리고 네 번째는 탄핵 이야기를 꺼내지도 못하게 돼서 비난받는 건 적절하지 않기 때문에 이건 뭐냐면 사직서를 내버리면 예. 탄핵 얘기를 못하게 해야 되는 거잖아요. 예. 그래서 얘기조차 못 꺼내게 되면 더 욕을 먹는 거 아니냐. 예. 이런 요지의 얘기가 되겠고 예. 그리고 다섯 번째로는 당신이 임기도 얼마 안 남았고 1심 판결도 무죄를 받지 않았느냐. 예. 예. 오늘 조금 더듬으시네. 네. 예. 그래서 어느 정도는 좀 안심하라라고 하는 그런 예. 메시지를 전달했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아니 그러면은 뭡니까? 여태까지 탄핵 얘기에 탄자도 안 꺼냈다는 게 김명수 대법관 입장이었잖아요. 그렇습니다. 근데 이렇게 녹취록이 흘러던 까지니까 탄핵 얘기 하려고 부른 것 같은데 그것 때문에 사표 그거 지금 안 된다는 이 얘기 하려고 부른 거 아닙니까? 예, 이게 그거? 대화의 모든 내용을 알 수는 없지만 예. 이것만으로도 탄핵이 주된 주제였다라는 건 알 수 있는 것이죠. 예. 그래서 김명수 대법원장 또 오늘 사과를 했습니다. 사과했어요? 불분명한 기억에 의존해서 답변한 것에 대해서 사과한다. 그리고 기억을 되짚어 보니까 녹음 자료를 토대로 해서 되짚어 보니까 일단 자기 취지는 정기 인사 시점이 아닌 중도에 사직하는 건 원칙적으로 적절하지 않다라는 판단으로 말한 것으로 기억이 된다라고 했는데 근데 사실 이것도 결국에 중도 사직은 바람직하지 않다는 것도 탄핵 문제였던 거잖아요. 그렇게 봤을 때는 조금 흐릿하게 변명한 것이 아닌가. 근데 좀 이거를 궁색하죠? 뭐 예. 탄핵이라고 얘기를 하면 사실 또 그런 건데 예. 임성근 판사가 처해 있는 이제 상황을 놓고 봐야 되는데 예. 지금 어쨌든 간에 형사 재판을 받고 있는 과정에 있었습니다. 이 당시에도. 예. 그리고 그런 과정에서 또 사법농단에 연루됐다 이런 혐의를 받고 있는 거고 예. 그리고 이 사법농단에 연루된 어떤 판사들에 대해서 대법원이 뭐 예를 들면 징계를 추진한다든지 그런 것들을 하지 않았고 또 지금까지도 사실은 뭐 퇴임하는 사람들이 그냥 이제 무사 퇴임한 사람들이 있는 거죠. 예. 그러니까 사실은 이제 김명수 대법원장이 이런 사법농단에 연루된 판사들에 대해서 어떤 단호한 어떤 처분이라든가 그런 걸 하지 않는 상황을 유지하고 있는데 예. 이게 임성근 부장판사가 사표를 이 재판을 받고 있는 당사자가 사표를 내버리면 예. 사실 대법원장 입장에서는 수리해도 문제인 거죠. 사실 이것을 수리하면은 그동안 이제 계속 대법원이 뭐 의지가 없다 이런 얘기를 계속 들어왔는데 예. 거 봐라 또 살려줬다 한 명을 예. 이렇게 가게 되니까 예. 그리고 그렇게 되는 거는 사실은 법적으로 따져도 문제가 있을 수도 있는 거죠. 예를 들면 공무원들이나 이런 사람들이 사표 낼 때를 보면은 징계가 예고되거나 예정된 상황인데 사표 수리하는 게 문제가 있다는 그 법도 있지 않습니까? 예. 물론 판사에 그걸 적용하기 어려운 것이고 이거는 징계가 아니라 탄핵 얘기를 하고 있는 것이지만 예. 따라서 이 얘기는 김명수 대법원장이 여당의 어떤 지침을 받거나 탄핵을 할 거니까는 그 사람은 준비시켜 뭐 이랬다기보다는 예. 최대한 조용히 넘어가고 싶고 아마 정치권에서 탄핵을 할지 안 할지 모르지만 이대로 있으면 당신은 임기가 끝나고 조용히 끝날 수 있는 문제인데 왜 지금 네. 사표를 내 가지고 모두를 곤란하게 만드느냐. 아유, 나 입장 곤란해. 그렇죠. 아마 또 이 얘기를 하려고 한 게 아니냐. 네. 예, 거기에다가 또 징계를 아예 안 받은 게 아니라 경징계, 견책은 받았었잖아요. 그러니까 이런 정도로 대법원장은 그냥 이렇게 예쁘게 마무리하려고 이렇게 했던 거 이런 의도 드러나는 거 아닙니까? 그렇습니다. 그리고 근데 흥미로운 게 또 있는 게 예. 민주당 입장에서 기분 나쁠 만한 대목이 이 녹취록에 나오지 않습니까? 예.
지금 뭐 탄핵하자고 저렇게 설치고 있는데 이게 어디를 의미하겠습니까? 기본소득당이나 시대전환을 의미하겠습니까? 민주당이겠죠. 예, 근데 그래서 저는 민주당 반응도 참 궁금해지더라고요. 이걸 듣는 아직 안 나왔어요? 근데 민주당 입장은 대법원장 입장에서 자기가 맡고 있는 시기에 판사가 탄핵된다는 거 이것도 사실은 불미스러운 거거든요. 자기 입장에서. 그러니까 사실은 민주당이든지 어디서 탄핵을 하자고 주장하는 거에 대해서는 또 곱게 생각할 수가 없는 거죠. 그게 판사들의 어떤 모임의 한계인 것 같습니다. 대법원장의 머릿속도 참 복잡합니다. 남도 생각해야 되고 나도 생각해야 되고 우리 사는 세상도 생각해야 되고 이 대목은 가장 중요한 건 나 자신이죠. 민주당 같은 경우는 이 대목은 스킵하는 분위기요. 일단은. 그래요? 예, 공식 대응은 할 말 없다. 라고 하는 것이고 어떻게 입장 내겠습니까? 그리고 이 사직서 수리 여부는 대법원의 몫이다라고 하는 게 민주당 공식 입장인데 일부 우상호 서울시장 예비 후보라든지 일부 의원들은 이 정도 수준의 판사는 탄핵하는 게 맞다. 이게야말로 탄핵 사유가 추가된 것이다. 이렇게 또 어떻게 녹음을 대법원장 말을 녹음을 해서 공개하느냐 이런 거죠. 야, 그런데 사적인 대화가 이렇게 녹음이 되는 거 보면은 참 법원 내도 참 사람 못 믿겠네요. 저도 김종대 전 의원 얘기를 다 녹음하고 있습니다. 대기실에서 하는 얘기 본인이 녹음하는 거 대기실에서 하는 거. 그런데 아까 그러면 이렇게 복잡한데 사퇴가 김명수 대법원장 뜻대로 되고 있다. 이건 무슨 말이에요? 탄핵이 되든 안 되든 김명수의 뜻이다라고 하는 것인데요. 탄핵이 안 된다라고 하는 가능성을 보겠습니다. 일단 김명수 대법원장이 임 판사한테 얘기했던 게 임기가 얼마 안 남았고 1심 또 무죄를 받았다. 이 두 가지 포인트가 있거든요. 임기 이 부분이 대단히 중요한데 2월 28일에 임성근 판사가 퇴직을 해요. 근데 헌법재판소 판결이 그 전에 나올 확률은 좀 희박한 편입니다. 근데 이때 문제가 되는 것이 뭐냐면 국회법에 따르면 탄핵 소추된 사람의 사직원 접수나 해임은 불가능하다라고 되어 있거든요. 그러니까 한마디로 탄핵 소추가 된 사람이 자의나 혹은 타의로 그 자리에서 빠져나가는 건 안 된다라고 하는 겁니다. 근데 임성근 판사의 경우는 본인이 사직을 하는 게 아니라 재임용을 포기하는 거예요. 그럼 자연스럽게 임기가 만료돼서 끝이 나는 거거든요. 그렇죠. 그러면 탄핵해봤자 실효가 없잖아요. 그래서 각하될 가능성이 작지 않다. 이 얘기가 나오고 있어요. 그러면 헌법재판소에서 그런 이유로 그냥 또 각하시킬 가능성. 법조계의 대체적인 의견은 각하 가능성이 상당하다라는 건데, 근데 또 이게 뭐 항상 이제 판사 탄핵 뉴스를 다루면 항상 얘기가 나오는 게 이전에 이제 국회에서 탄핵 소추된 사례 이런 것들을 거론하지 않습니까? 이게 어쨌든 국회가 어떻게 대응했다라는 게 역사에 남는 것이기 때문에 국회든 사법부든 이 사법농단에 대해서 뭘 했다가 사실은 중요한 것이거든요. 그래서 각하가 되더라도 아마 그런 효과를 노리고 좀 탄핵을 해야 된다는 주장에 힘을 부가 실은 거였는데 하지만 또 지금까지 해온 정치적 맥락이 있기 때문에 실제 이게 헌재에 가서 각하됐을 때 아니 각하될 거를 뭐하러 추진했느냐 이런 역풍도 또 있을 수 있는 것이어서 좋습니다. 어떻게 평가할 거냐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러면 헌법재판소 문제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걸 알고도 탄핵 소추를 의결하고 발의한 거다 이렇게 얘기했으니까 빙하 말대로 그렇다 치더라도 그것과 별개로 김명수 대법원장은 계속 정치적 논란의 한가운데로 들어가게 됐어요? 그렇죠. 이거는 어떻게 결과가 나와도 어떻게 보면 어떻게 결과가 나와도 김명수의 뜻이지만 어떻게 결과가 나와도 김명수 대법원장은 욕을 먹게 되어 있다. 이렇게 되어버린 셈이죠. 어떻게 해도 욕 먹는다. 야, 이것도 참 딱한 일이네요. 대법원장도 정말 하기 힘든 일인 것 같습니다. 가장 쉬운 일은 김종대 전 의원일까요? 아니 저도 그래서 정치 그만하고 일로 와 있지 않습니까? 빙하와 화산을 우리는 같이 제가 이렇게 모시고 이렇게 시사평론하는 여기가 제일 대한민국에서는 아주 속 편하고 행복하고 보람 있는 자리라고 행복합니다. 우리가 로스쿨을 안 가길 정말 잘했어요. 김민하 평론가는 로스쿨 갔으면 대법원장 됐을 거거든요. 그러다가 이제 녹취당하고 검찰총장 되실 분이 왜 그러십니까? 왜 하십니까? 전 법무부 장관이 됐을 겁니다. 참 뭐 상상에 맡기겠습니다. 두 번째 뉴스로 넘어가겠습니다. 빙하가 준비하셨어요? 주택 공급 쇼크 뉴스의 비밀은 비가 올 때까지 기도를 해라입니다. 오늘 정부가 이제 주택 공급 대책을 또 내놨는데 홍남기 부총리가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이것은 공급 쇼크 수준이다. 주택 시장은 이제부터 확고한 안정세로 이어질 것이다. 이 얘기를 육성으로 한번 또 들어봐야겠네요. 이번 대책의 공급 물량 83만 호는 연간 전국 주택 공급량의 약 2배에 이르며 서울시에 공급하게 될 32만 호도 서울시 주택 재고량의 10%에 달하는 소위 공급 쇼크의 수준이라 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규제는 혁신적으로 완화합니다. 용적률, 층수 규제 완화 등을 통해 도심 핵심 입지는 고밀로 개발하겠습니다.
지금 홍남기 어허. 부총리 목소리를 들었지만 굉장히 중요한 얘기를 하는 것 같지 않습니까? 나는 뭐 독립선언서 낭독문 발표하는 것 같아. 제가 볼 때는 홍남기 부총리가 비장하고 방송 진행을 해야 됩니다. 방송 진행을 이렇게 예. 급박하게 막 이렇게 몰고 가면서 이런 게 진행자의 덕목인데 그게 혹시 민주당 의원들한테 비판을 너무 많이 받아가지고 좀 비장하고 상기되어 있는 그런 연출을 한 것은 아닐까요? 예, 지금 상황이 그런 상황이죠, 그분이. 자, 그런데 내용도 심상치가 않아요. 단순히 어투가 아닙니다. 공급 쇼크, 이거 상당히 좀 제가 보기에는 눈에 띄는 단어인데 그 내용이 뭡니까? 저도 쇼크를 받았습니다. 이런 엄청난 내용을 발표를 하다니 지금도 쇼크에서 벗어나질 못하고 있어요. 네. 아, 그래요? 이게 이제 2025년까지 역대 최대 물량인 전국 83만 6천 호의 주택을 추가로 공급하겠다 이건데 이 중에 서울이 32만 호입니다. 그러면 분당 신도시 한 3개 정도 들어가는 물량이다. 이렇게들 언론이 평가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러면 그걸 다 어디서 그럼 하는 거냐? 구체적으로 나눠보면은 지금 노후화되고 슬럼화됐는데 적정한 어떤 개발수단이 없어서 방치되고 있는 역세권이라든지 준공업 지역이라든지 저층 주거지라든지 이런 데가 있습니다. 그리고 소규모로 이루어지고 있는 이제 재개발들이 있는데 이걸 합쳐서 한 30만 6천 호, 서울만 11만 7천 호 정도를 공급을 하겠다라는 건데요. 이거는 상당 부분을 이제 공공주택 특별법상의 부지로 지정을 해서 공공이 직접 개발하는 게 핵심입니다. 그리고 기존의 재개발 재건축 정비구역 중에 진척이 없는 진도가 안 나가는 이런 구역의 경우에는 지난번에 한번 말씀드린 적이 있는데 공공이 직접 시행사로 나서는 이런 방식의 정비 사업으로 한 13만 600호, 그다음에 서울 9만 3천 호를 공급을 한다. 이런 내용이고요. 그리고 여기에 이제 그동안 너무 이 일정이 오래 걸린다. 평균 재개발하는데 13년 걸린다. 이런 이제 문제가 있어서 지금 이거 시작하면 언제 되는 거냐 이런 의문들이 제기가 됐는데 여기에 또 패스트트랙 일종의 제도적인 여러 가지 규제 완화를 통해서 5년 정도가 걸릴 수 있도록 대폭 단축한다. 이런 내용이고요. 그다음에 이제 공공이 주도하는 이런 대상 사업에서 용적률을 높인다든지 기부 체납을 줄인다든지 이렇게 사업성을 높이겠다. 그래서 조합원들의 돌아가는 이익을 이득을 이제 좀 높여주겠다. 이런 내용도 있고 그다음에 뭐 이 재건축 조합원에 부과되는 2년 거주 의무를 적용을 안 한다든지 재건축 부담금도 부과를 안 한다든지 이런 내용들이 이제 포함이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물량이 확보가 되면 거의 이제 공공주택으로 공급을 하는데 이 중에 7, 80%가 한 공공 분양으로 들어갈 거고 20, 30%가 공공 자가 및 공공 임대로 이제 들어가게 된다 이런 건데요. 그리고 또 일반 공급의 추첨제 30%를 도입하는 것도 있어서 특히 젊은 세대가 청약에 있어서 이제 좀 유리할 수 있는 여러 가지 인센티브를 준다. 뭐 이런 차원에서 또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예, 지금 서울시장 그 후보들이 부동산 정책을 다 내놓고 있는데 정부가 이렇게 쇼크에 가까운 정책을 내놨다 이러면은 역시 또 서울시장 선거에도 당연히 영향을 줄 것 같습니다. 자, 여러 반응들이 나왔죠? 좀 소개해 주세요. 일단 건설업계에서는 물량이 많지 않습니까? 많이 지을 수 있다는 겁니다. 앞으로. 희망이 있는 거예요. 아유, 좋죠. 뭐 일거리가 많아지는데. 건물을 마구 지을 수 있기 때문에 좋다고 반응하고 있습니다. 근데 정치권은 지금 갑론을박을 벌이고 있는데 여당은 당연히 이제 정부의 대책을 뒷받침해야 되니까 공급 불안을 해소해서 긍정적 효과가 나올 것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데요. 국민의힘은 실제 주택 물량이라는 게 이제 5년 후에도 지금 장담 못하는 계획이다라는 점에서 비판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2025년까지 이제 물량 공급한다고 그랬는데 이 기준이 이제 부지 확보가 이제 2025년까지인 거고 그 다음에 이제 주택 건설하는 데는 또 기간이 더 걸리지 않습니까? 그리고 구체적으로 이걸 어디에 하는지도 이제 지금 당장은 발표가 안 된 것이기 때문에 상당히 그런 점에서 문제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고요. 아니 그런데 공급을 확 늘려야 된다는 게 국민의힘 입장인데. 그렇죠. 이런데 공급이 그때 제때 안 늘어날 거라고 또 하는 거는 말이 앞뒤가 좀 안 맞는 거 아닌가? 그래서 자신들은 더 엄청난 거를 하겠다라고 계속 주장하는 것이죠. 아, 그렇군요. 이럴 때 보면 여당도 그렇고 야당도 그렇고 서로 편한 측면이 있어요. 여당 같은 경우는 먼 미래를 약속한 것이다 라고 얘기를 하면 되는 것이고 야당 같은 경우는 그거 어떻게 장담해? 이렇게 얘기를 하면 이건 뭐 알 수 없는 거잖아요. 그때가 오기 전까지는. 그래서 그러면 시간을 버는 것 같아요. 그러면 야당에 대한은 뭐냐? 이것도 궁금하실 수 있는데 김종인 비대위원장은 결국 세금을 다 풀어줘야 된다. 그리고 다른 이제 인사들의 경우에도 재건축 재개발 풀어주는 건 좋은데 공공주도로 하지 마라. 민간으로 다 해결할 수 있도록 대거 풀어줘야 된다. 이렇게 주장을 하고 있는 그런 상황인데요. 정의당의 경우에는 이거 뭐 이명박 뉴타운을 연상케 하는 이런 대책이다라면서 투기 수요만 또 불러일으킬 수가 있다. 이렇게 비판을 하고 있습니다. 반대 입장이네요. 그렇죠. 자, 제일 관심사는 이겁니다. 지금 이런 대책이 나오는 건 집값이 너무 뛰니까 그런 거 아닙니까? 이렇게 발표해서
과연 집값 안정화를 이룰 수 있겠냐 없겠냐, 서민들에게 기회 주는 거냐 안 주는 거냐, 이게 관심이에요. 김종대 전 의원님 기대가 생기십니까? 아니 당연히 저도 그럼 전세 사는 입장에서 당연히 그 목 놓아 기다리는데. 그 경기도권에 있잖아요, 그죠? 이번 기회에 서울로 한번 진출을 꿈꿔보는. 아니 이런. 그러니까 이렇게 해서 집값이 좀 안정화되면 인서울, 서울 시민 될 수도 있는 거 아닙니까? 대단하십니다. 그렇죠? 네. 그런데 오히려 공급을 늘리면 집값이 뛰는 거 아니냐는 우려가 항상 있죠. 반대로? 그렇죠. 이게 시장 원리에 의해서 수요 공급의 법칙에 의해서 공급이 늘어나면 가격이 낮아져야 되는데 공급이 늘어나면 투기 수요가 몰리기 때문에 가격이 뛴다, 이런 우려가 있기 때문에 정부가 지금 내놓은 대책에는 투기 억제책도 사실 포함이 돼 있습니다. 그래서 뭐 사업 예정지를 토지거래 허가구역으로 지정을 한다든지 여기에 투기 수요가 몰리면 사업 대상에서 제외해버린다든지 뭐 이런 여러 가지가 있지만 그래도 한계가 있다는 지적이 나오는 게 경실련의 경우에는 투기 세력과 건설업자가 이렇게 사재기에 나서면서 투기가 이제 극성을 부릴 것이다라고 주장을 하고 있고요. 그러면 집값이 올라갈 수도 있는 거네. 투기로. 그렇죠. 참여연대의 경우에는 지금 막차 타겠다는 사람들을 대기 수요로 돌리는 정도의 효과는 거둘 수 있지만 결국 투기판을 양산할 이런 공급이 될 것이다라고 이제 주장을 하고 있습니다. 특히 참여연대의 주장 중에 이제 눈여겨볼 게 정부가 공공재원 그리고 이런 것들을 발동해서 분양 위주로 도시 내 최고급 분양주택을 이 공급하는 게 타당한 거냐? 오히려 공공주택 차원에서 이제 지금 주택난을 겪는 가구들이 부담 가능한 주택을 공급하는 게 중요한 건데 공공임대주택이라든가 이런 것들에 대해서 지나치게 소극적인 거 아니냐, 이런 비판을 하고 있는 그런 상황인 그런 거죠. 자, 공급을 늘린다는 거는 서울시장 후보들이나 지금 정부나 똑같은 입장인데 방식이 공공개발이냐 민간개발이냐 이렇게 나눠지는 것 같고요. 그렇다면 서민들은 더 헷갈립니다. 이런 정부 정책 믿고 집을 사야 되는 거야 말아야 되는 거야. 살 능력이 있으면 그나마 다행인 거죠. 아니 그러니까 서민들이 헷갈린다고요? 그렇죠. 그러니까 헷갈리지도 않는 저 같은 사람은 어디에 속합니까? 그렇죠. 왜냐하면 뉴스 화사님은 지금 투룸 임대 만족하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부동산 재벌 투룸프. 은평구 투룸프입니다. 그러니까 이 집을 갖다가 수요 공급이나 이런 시장 논리 경제적 가치 말고 주거의 가치, 우리가 조금 더 집을 사서 나의 어떤 생 공간을 스스로 그 행복하게 살아갈 수 있는 이런 주거권이라는 관점에서 이런 걸 봐야 되는데 지금 발표들 너무 어지러워요. 그렇죠. 그리고 정부 평가도 다 다르고. 첫째로 집값을 잡을 수 있느냐도 의문이지만 집값을 잡는 것만이 주택의 목표이냐, 주택 정책의 목표이냐. 지금 서울시장 후보라고 나온 분들도 다 집값에 대해서만 얘기를 하거나 서울 전체를 다 개발할 것처럼 막 얘기를 하고 있는데 그것에만 방점이 찍혀서 이 서울시장이 해야 될 임무를 다 할 수 있는 거냐, 저는 늘 의문을 가지고 이 얘기를 지켜보고 있습니다. 네. 자, 집의 문제, 결국은 재산 가치와 투자의 문제로나 보니까 답이 안 나온다는 말씀이십니다. 우리가 조금 더 가치 위주로, 주거권 위주로 좀 이 문제가 다시 성찰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자, 정부의 주거정책 더 이상 냉소의 대상이 돼서는 안 되겠죠? 잠시 후 이야기 이어나가겠습니다. 아이고, 죄송합니다.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두 분, 오늘 뉴스 생로병사 두 분의 순서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수고 많으셨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